손수레 바퀴 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자가 무거운 박스가 놓인 손수레를 끌고 지나쳤습니다. 은별이 차에서 내려 불렀습니다. 아버지! 뒤를 돌아보는 택배기사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어깨, 구겨진 유니폼, 땀이 밴 목덜미. 은별이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동우야, 우리 아버지야.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눈이 딱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은별이 남자친구구나. 반갑다. 더운데 커피 한 잔 마셔. 남자친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은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약속이 사라졌고 결국 이별 통보가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문제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은별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새 번호로, 새 얼굴로. 은별아, 내가 그때 오해를 했어. 오해라고 했습니다. 자기 문제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오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는 그날 무엇을 보고 나타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은별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 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맨 끝에 조용히 앉아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단단했고 한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조용한데 고집이 세다는 말을 주변에서 종종 들었습니다. 은별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대학은 지방 국립대를 고집했습니다. 주변에서 의아하게 봤습니다. 서울에 가면 더 좋은 학교도 있는데 왜 굳이 내려가냐고들 했죠. 은별은 그냥 이곳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자취를 택했습니다. 기숙사가 있었는데도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잠드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아무한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일했고 카페에서도 일했습니다. 빠듯했지만 그 빠듯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올라와서도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 훨씬 편했겠지만 은별은 혼자 사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퇴근 후엔 혼자 걸었습니다. 그 생활이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사람이 있어야만 채워지는 무언가를 은별은 다른 것들로 채워왔습니다. 일이었고 산책이었고 그리고 콩이었습니다. 말티즈 콩이는 은별이 혼자의 힘으로 처음 책임진 존재였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오래 있었는데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그 마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콩이를 데리고 오던 날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몸뚱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녀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게 콩이와의 시작이었죠. 그날 이후 콩이는 은별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퇴근 후에 콩이 밥을 챙기고 밤마다 산책을 나가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됐습니다. 콩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때 그날 하루 있었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동우를 만난 건 3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의 모임에서 처음 봤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중소 물류업체 기획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그런 만남은 아니었지만 옆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잘 통했고 같이 있으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그냥 밥 한 번 먹었고 영화 한 번 봤고 어쩌다 보니 손을 잡게 됐습니다. 동우는 다정했습니다. 은별이 야근한다고 하면 회사 앞에서 기다렸고 아플 때는 죽을 끓여서 들고 왔습니다. 콩이를 산책시키는 늦은 밤에도 같이 걸었습니다. 은별이 말이 없어도 옆에서 그냥 있어줬습니다. 은별이 먼저 말을 하기 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게 좋았습니다.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지금의 은별을 그냥 보는 사람.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사귄 지 1년쯤 지나자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동우는 은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면서 사는 거 어때? 은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래가 진짜라고 믿었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 별것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단단한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귄 지 2해가 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에 드라이브를 나선 날이었죠. 동우의 차였고 딱히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뒀더니 바람이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은별은 그날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동우도 특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달리는 것만으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은별이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입구 쪽에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택배 유니폼을 입고 손수레를 끌며 걷고 있는 사람이었죠. 뒤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단단한 어깨, 약간 구부정한 걸음걸이. 아버지였습니다. 은별은 동우에게 잠깐 세우라고 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자 뒤를 돌아보는 얼굴이 영락없는 아버지였습니다. 흑빛 피부에 투박한 인상, 눈과 주름까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별아, 여기 웬일이야? 은별은 손을 잡으며 뒤를 돌아 동우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에요. 동우야, 와봐. 동우가 어색하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한번 털더니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별이 남자친구구먼. 잘생겼네. 그 목소리는 시원하고 소탈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격없이 대하고 높낮이 없이 말을 건네는 사람.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폐 몇 장을 꺼내 동우 쪽으로 내밀었죠. 더운데 커피나 사 마셔. 소탈하고 따뜻한 몸짓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인사 같은 것이었죠. 동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지폐를 받아 쥔 손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은별은 그 순간을 봤습니다.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당황했겠거니 싶었죠.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 아버지가 대뜸 커피값을 쥐어줬으니 어색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우의 눈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였을지는 그때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침 저쪽에서 오빠 민혁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같은 택배 유니폼 차림이었습니다. 은별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오빠도 와봐. 민혁이 다가와 동우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우도 짧게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은 짧은 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같이 일하거든.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고 별일 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로 돌아온 동우는 그날 말이 없었습니다. 은별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짧게 답하고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그래? 피곤해? 동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이라는 말 뒤에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은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우는 일찍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은별은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우가 달라졌습니다. 딱 집어 뭐가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눈에 띄게 싸운 것도 아니었고 크게 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답장이 늦어졌고 만남이 줄었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어물쩍 미뤘고 이유는 항상 바쁘다는 말이었습니다. 은별은 기다렸습니다. 뭔가 회사 일이 힘든 시기겠거니 기다리면 돌아오겠거니 조급하게 다그치는 건 은별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우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카페였습니다. 낮이었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별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동우가 들어오는 걸 보는데 표정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게 웃으며 앉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별아, 나 사실 오래 생각했는데. 그 말의 첫 두 마디를 듣는 순간 은별은 뒤에 뭐가 올지 이미 알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죠. 너랑 있으면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문제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은별이 잘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은별은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도 벗지 않고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콩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제야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콩이가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죠. 뭘 잘못한 걸까? 뭐가 그를 작아지게 만든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별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상처를 줬나? 내가 너무 독립적으로 굴었나? 내가 표현이 부족했나? 그 질문들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출근길에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퇴근길에도 그 생각이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을 자다 깨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유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남자친구 말은 그럴듯한데 눈을 잘 안 마주치더라. 그때는 그냥 넘겼던 말이었습니다. 오빠가 워낙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이제와 다시 떠올리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오빠는 그날 이미 뭔가를 봤던 걸까? 눈썰미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은별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너무 늦게 동우의 집안은 집안을 따지는 분위기였다는 걸 은별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교제하면서 몇 번 흘러나온 말들이 있었거든요. 결혼은 집안을 보고 해야 한다는 말을 아버지한테 들으며 자랐다고 동우가 한 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한 적이 있었죠. 집안이 비슷해야 오래 산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은별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집안 분위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복선이었습니다. 택배기사인 아버지를 받고 그 순간 마음이 돌아선 거였겠죠.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한 그 순간부터 동우는 이미 마음을 접고 있었던 겁니다. 진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은별도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유를 찾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별에 계속 매달리는 건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일에 더 매진했고 퇴근 후엔 콩이를 데리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달이 있으면 달을 보고 별이 있으면 별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별 이후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누군가를 더 쉽게 믿지 않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잘해준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만남 앞에서 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설레는 마음보다 지켜보려는 마음이 먼저 왔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조심성이 다음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우의 이름이 더 이상 가슴을 찌르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다행히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은별은 그게 자신이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냥 콩이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별 후 6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콩이를 산책시키고 돌아와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콩이가 그릇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다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릇이 바닥을 긁을 때까지 먹는 녀석인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꼼짝을 안 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한 건가 했습니다. 산책을 좀 길게 했으니까.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반쯤 풀렸고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은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은별은 콩이를 담요에 싸서 안고 뛰었습니다. 근처에 24시간 동물병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뛰면서도 제발, 제발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콩이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도 콩이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숨이 차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가자 접수대 뒤에서 수술복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별이 콩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쓰러졌어요. 밥도 안 먹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남자가 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은별을 한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먼저 진정하세요. 퉁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에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콩이를 고쳐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그 남자는 강서준이었습니다. 24시간 동물병원, 별인의 동물병원 원장이자 수의사였죠. 콩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고 은별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콩이가 잘못될까봐 무서운 건지 혼자인 게 무서운 건지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이렇게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새삼 실감했습니다. 12시가 다 됐을 때 서준이 나왔습니다. 수술복이 구겨져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덤덤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콩이는 괜찮습니다. 별거 아닌데 많이 우셨네요. 은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왜인지 싫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한데 따뜻했습니다.
위로를 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 콩이의 정기검진이 있었고 은별은 자연스럽게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별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콩이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준은 매번 같은 시기였습니다. 짧게 말하고 꼼꼼하게 봤습니다. 은별의 직업도 사는 곳도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도 단 한 번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별이 하는 말을 들었고 콩이를 정성껏 진찰했습니다. 은별이 웃으면 같이 웃었고 걱정하면 차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은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병원 문을 닫고 나오다가 은별과 콩이를 마주쳤고 같이 걷다가 라면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고백다운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일상 안에 있게 됐습니다. 서준은 아직도 은별의 집안을 묻지 않았고 은별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집안 때문에 파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사귀던 시절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 부모님이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은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서준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까지 받은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은별은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냥 은별이어도 충분하겠다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얼마 후 은별은 서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가 누군지 말했습니다. 서준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은별은 참 좋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콩이를 사이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살까? 은별이 웃었습니다. 좀 더 제대로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럼 결혼하자. 은별은 또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민혁에게 서준을 소개하던 날 아버지는 서준의 손을 오래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준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눈빛이 바르네.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봤습니다. 서준은 당황하지 않고 똑바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질 때 오빠 민혁이 은별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더라. 은별은 웃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서준은 몰랐겠지만 은별은 알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포털 메인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제2그룹 조필성 회장 외동딸 결혼 임박. 제목 아래 은별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흘린 것인지 기자가 파낸 것인지 이유는 몰랐습니다. 제2그룹 국내 물류시장 점유율 1위, 직원 3만 명, 연 매출 4조 원. 은별은 한숨을 한번 쉬고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준은 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 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신동우였습니다. 2년을 사귀다 갑자기 사라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별아, 내가 그때 오해를 했어. 한 번만 다시 만나줘. 은별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엎어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어이없음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무슨 오해인지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동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사흘 뒤엔 새 통이 왔습니다. 말의 색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그냥 밥 한 번만 애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로 바뀌더니 나중엔 내가 왜 그랬는지 알면 이해할 거야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해라니 무엇을 이해해 달라는 건지. 은별은 그 말이 더 불쾌했습니다. 다시 차단하자 이번엔 직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오다 마주쳤을 때 동우는 잘 차려입은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죠. 딱 한 번만. 밥 한 끼만. 은별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동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문자도 왔습니다. 내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우가 서준의 동물병원 앞까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서준이 문을 잠그고 나오는 시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습니다. 동우가 서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비켜서려 했습니다. 동우가 거칠게 밀었습니다. 서준이 뒷걸음질을 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단단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마치고 연락 준다던 서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은별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서준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무릎을 꿇고 서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서준은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술실 불이 켜지는 걸 봤습니다. 불이 꺼지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은별은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기도도 안 됐습니다. 그냥 제발, 제발 하는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준 씨, 살아줘. 혼자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극적으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은별은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일어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다가 동우를 마주쳤습니다. 경찰과 함께 있었습니다. 동우는 은별을 보고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눈물도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내가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 오빠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동우의 아버지 회사 신성로지스가 제2그룹의 하청업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소업체가 제2그룹을 등에 업고 굴러가는 구조였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동우가 입사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이 우연이었는지 계획이었는지 2년의 시간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중에 민혁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날 택배기사 유니폼을 입고 거기 있었는지. 아버지는 매년 한 번 직접 택배기사 복장으로 현장에 나가 배송 동선과 직원 처우를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을 발로 느껴야 한다는 신념. 그래서 그날 오빠 민혁을 데리고 나온 것이었죠. 두 사람 다 유니폼 차림이었으니 동우의 눈에는 그냥 택배기사 2명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동우는 업무상 제2그룹 조민혁 전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 원청 물류사업부 전무는 꽤 중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끌던 그 사람이 그 조민혁 전무라는 건 그날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언제 왔는지, 그 순간이 동우에게 얼마나 뼈아팠는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조차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병실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동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은별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은별은 더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물었고 은별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2년 전 왜 헤어졌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말로 뱉고 나서야 비로소 정리가 됐습니다. 동우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날 방청석 맨 앞줄에 아버지와 오빠 민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별의 눈을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준이 퇴원한 건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은별이 직접 차를 몰고 데리러 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 서준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서준이 차에 타자마자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 은별이 웃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은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콩이는 뒷좌석에서 코를 창문에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그의 가을 끝 무렵에 올렸습니다. 크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은별이 그렇게 원했고 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별 옆에서 아버지 조필성은 내내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버텼는데 버티지 못했습니다. 은별은 못 본 척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버지는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 잡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딸 옆에 있어줘서 고맙네. 서준이 답했습니다. 콩이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콩이는 그날 웨딩 리본을 달고 식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하객들이 웃었고 은별도 웃었고 서준도 웃었습니다. 오빠 민혁은 구석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은별은 그 말이 더 웃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아직 완전히 정리된 기분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전부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처음엔 진심이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건 영영 알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죠.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그냥 나로서 사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살아온 은별 씨가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섰죠. 혹시 비슷한 기억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혹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 앞에 서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여러분도 함께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